안녕하세요. 블록이라는 회사 이름 들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바로 비트코인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비트코인을 상당히 많이 가진 회사 중 하나고요. 그 공개 기업 중에서는 13번째로 많다고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블록이라는 회사가 정말 비트코인 보유망?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다른 면이 있을까요? 그게 좀 살펴볼 지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블록이 정확히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또 비트코인과는 어떤 관계인지, 최근 시장 상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 회사의 본질을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블록이 비트코인을 많이 가졌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그냥 많이 가진 다른 회사들이랑은 좀 다르다고요? 뭐가 특별한가요? 네, 그게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보통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살 때는 투자 목적, 가격 오를 걸 기대하고 자산을 넣어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그렇죠. 근데 블록은 좀 달라요. 이 회사는 비트코인 관련 사업, 예를 들면 캐시 앱에서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 같은 거, 거기서 생긴 총 이익의 10%를 꾸준히 다시 비트코인 사는 데 써요. 아, 그러니까 외부에서 돈을 빌려오거나 해서 사는 게 아니고 자기들 사업으로 번 돈의 일부를 계속 비트코인으로 바꾼다. 이런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사업 운영이랑 비트코인 보유 전략이 딱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약간 자기 강화 루프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맞아요. 그런 면이 있죠.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회사는 아예 비트코인 사려고 막 빚을 내기도 하잖아요. 네, 거긴 좀 공격적으로 하죠. 그렇죠. 근데 블록은 그보다는 사업 성과랑 연결해서 좀 더 유기적으로 보유량을 늘려가는 방식이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지속 가능한 방식일 수도 있고요. 아, 단순히 그냥 자산 목록에 비트코인이 있다. 이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군요. 비트코인이 사업의 일부로 진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블록이라는 이름이 처음부터 이 이름은 아니었다면서요. 원래는 뭐였어요? 맞아요. 이 회사의 시작은 2002년에 세워진 스퀘어예요. 스퀘어. 아, 네. 그때 창업자 잭 도시가 그 작은 가게 사장님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조그만 하얀색 네모난 장치? 그거 하나 딱 꽂으면 바로 신용카드 결제 받을 수 있게 한 거. 저 그거 본 것 같아요. 작은 카페나 푸드트럭 같은 데서 그 네모난 흰색 리더기, 그게 스퀘어였군요. 진짜 편해 보였어요. 네, 바로 그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소상공인들 결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결제만 하는 게 아니라 재고 관리, 고객 관리, 직원 월급 주는 거, 심지어 대출까지 해주는 종합 비즈니스 솔루션 회사로 커진 거예요. 와, 사업 영역이 진짜 넓어졌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 쓰는 금융앱, 캐시앱, 이게 또 엄청 커지고 나중엔 애프터페이라고 그 BNPL 회사 있잖아요. 거기도 인수하고. 아, 선구매 후결제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스퀘어라는 이름으로는 이 모든 걸 다 담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2021년 말에 이 다양한 사업들을 다 아우르는 지주회사 느낌으로 회사 이름을 블록으로 바꾼 겁니다. 블록체인의 블록 같기도 하고 여러 빌딩 블록이 모여서 회사를 이룬다 이런 뜻도 있고요. 아하, 이름 바꾼 것 자체가 회사가 얼마나 크고 변했는지를 딱 보여주는 거네요. 그럼 지금 블록이라는 우산 아래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크게 보면은 네 가지 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역시 뿌리죠. 스퀘어. 네, 시작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들 위한 결제 시스템이 기본이고 거기에 판매 시점 정보 관리, POS, 온라인 쇼핑몰 만들어주는 거, 예약 관리, 마케팅 도구, 월급이나 세금 처리, 대출까지 거의 가게 운영에 필요한 금융이나 관리 도구는 다 제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와, 이 소상공인 생태계가 블록한테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원이자 또 방대한 데이터를 얻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에요. 시작했던 소상공인 시장을 계속 탄탄하게 다지고 있군요. 다음은요. 두 번째는 캐시앱입니다. 이건 이제 개인 사용자를 위한 건데요. 뭐랄까 디지털 지갑 아니면 네오뱅크 앱 같은 거죠. 아, 개인용 금융 앱. 네, 친구끼리 돈 보내는 P2P 송금이 핵심 기능 중 하나인데 그냥 돈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은행 계좌처럼 돈 넣어놓고 직불카드도 받아서 쓸 수 있고요. 미국에서는 특히 젊은 세대한테 인기가 많아요. 페이팔의 벤모나 젤 같은 거랑 경쟁하면서 확 컸죠. 단순 송금 앱이 아니네요, 그럼. 훨씬 더 나아갔죠.
캐시앱의 진짜 특징은 사용자들이 앱 안에서 바로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그것도 아주 적은 돈으로도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했다는 점이에요. 아, 투자 기능까지? 네,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 높였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그냥 결제 앱이 아니라 투자 플랫폼 역할까지 하게 된 거죠. 블럭의 비트코인 관련 수익도 상당 부분이 이 캐시앱에서 나와요. 개인 금융시장에서는 캐시앱이 성장 엔진이군요. 세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하신 그 인수건 건인가요? 맞습니다. 세 번째 축은 애프터페이예요. 2021년에 거의 290억 달러. 엄청 큰 돈 주고 인수한 호주 회사인데 선구매 후결제, BNPL 플랫폼이죠. 네, BNPL 요즘 많이 쓰죠. 그렇죠. 물건값 나중에 몇 번 나눠내는 거. 특히 온라인 쇼핑할 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블록은 이걸 인수해서 자기들 판매자 네트워크, 스퀘어랑 소비자 네트워크, 캐시앱을 연결시키고 새로운 수익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시너지를 노리는 거군요. 네. 근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BNPL 균제 얘기도 나오고 연체율 걱정도 좀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성장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소상공인, 개인금융, 할부결제. 진짜 핀테크 여러 분야를 다 하네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역시 비트코인 쪽인가요? 네, 맞아요. 마지막은 이제 회사의 정체성이랑 아주 깊게 관련 있는 비트코인 관련 프로젝트들이에요. 아까 말한 캐시앱에서 비트코인 거래 지원하는 거나 수익의 10% 재투자하는 거 말고도 블록은 더 직접적으로 비트코인 인프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인프라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에너지 효율을 높인 비트코인 채굴 시스템 개발하고 있고요. 또 사용자들이 자기 비트코인 키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 지갑, 비트키라고 하는데 그것도 만들고 있어요. 채굴 장비나 지갑까지 직접 만든다고요? 와, 이건 그냥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건데요. 생태계 자체에 더 깊이 들어가겠다는 의지 같은데 이게 팔려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들 서비스랑 합치려는 건가요? 아마 둘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체 개발한 채굴 기술을 자기들이 쓸 수도 있고 하드웨어 지갑은 나중에 캐시앱 같은 거랑 연결해서 사용자 경험을 좋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따로 제품으로 팔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중요한 건 블록이 비트코인을 그냥 투자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미래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으로 만들려고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정리해보면 스퀘어, 캐시앱, 애프터페이, 그리고 직접 비트코인 기술 개발까지. 정말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다각화된 핀테크 기업. 근데 이렇게 여러 사업을 하면서도 유독 비트코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역시 CEO, 잭도 씨 영향이 크겠죠? 아, 네. 절대적이죠. 잭도 씨는 트위터 공동 창업자로도 유명하지만 그 이상으로 아주 확고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예요. 맥시멀리스트. 네. 비트코인이 미래 인터넷의 기본 통화가 될 거고 다른 어떤 암호화폐보다 뛰어나다고 믿는 사람인 거죠. 이런 강한 믿음이 블록의 거의 모든 사업 전략이나 방향에 아주 깊게 배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수익 재투자 정책이나 채굴, 지갑 개발 이런 거 전부 다 그의 비전하고 딱 연결돼요. 그 비전이 실제 사업에는 그럼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그냥 보유하거나 기술 개발하는 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을까요? 그럼요. 예를 들어 스퀘로 쪽에서는 가게 사장님들이 손님들한테 비트코인으로 물건값 받기 쉽게 하는 기능을 최근에 넣었어요. 아, 진짜 상점에서요? 네, 캐시앱 사용자들은 이미 비트코인 주고받을 수 있는데 이걸 스퀘어 가맹점까지 넓혀서 실제 상거래에서 비트코인을 쓰게 하려는 거죠. 그리고 또 블록은 비트코인 확장성 문제 해결하려고 만든 라이트닝 네트워크, 이것도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트코인을 사서 묻어두는 게 아니고 이걸 진짜 쓸 수 있게 만들고 자기들 서비스 안에서 돌게 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와, 회사 리더의 비전이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제품이랑 서비스로 바로바로 연결되는 게 인상적이네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재밌는 지점으로 가보죠. 블록은 이렇게 다양한 핀테크 사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비트코인 중심 철학이 아주 강하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실제 시장 성과에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특히 올해 2025년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연초보다 꽤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9월 중순까지 보니까 한 23% 정도 올랐던데 그럼 블록 주가도 비슷하게 갔을까요? 바로 그게 시장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2025년 9월 16일까지 비트코인은 연초 대비 한 23% 올랐어요. 꽤 괜찮았죠? 근데 놀랍게도 같은 기간에
블록 주가는 오히려 거의 12%가 떨어졌어요. 네, 완전히 반대로 갔네요. 비트코인은 오르는데 비트코인을 그렇게 강조하고 많이 가진 블록 주가는 떨어졌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해요? 시장은 블록을 비트코인이랑 다르게 본다는 뜻인가요? 네, 바로 그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 사람들이 블록을 그냥 비트코인 가격 따라가는 회사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비트코인 오를 때 블록 주가도 어느 정도 같이 올라야 맞겠죠. 그렇죠. 근데 결과는 정반대였잖아요. 이건 시장이 블록의 가치를 볼 때 비트코인 보유량이나 관련 사업 말고도 스퀘어, 캐시앱, 애프터페이 같은 핵심 핀테크 사업들의 실적이나 성장 전망 이런 걸 훨씬 더 중요하게 본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한마디로 시장은 블록을 비트코인 회사가 아니라 핀테크 회사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블록 주가가 왜 떨어진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라는 좋은 소식도 있었는데? 2025년이 전체적으로 핀테크 업계에는 좀 힘든 한 해였어요. 인플레이션 압력도 계속되고 금리도 오르고 경기 안 좋아질 거라는 걱정도 많고 이러면서 기술 기업들, 특히 핀테크 회사들의 성장성에 물음표가 많이 붙었죠. 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았죠. 블록도 이런 거시경제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고요. 게다가 몇 분기 동안 블록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 좀 안 좋거나 특히 그 애프터페이 인수하고 나서 시너지 효과가 생각보다 빨리 안 나타나는 것 같다. 이런 회사 자체의 문제들도 주가에는 안 좋게 작용한 걸로 보여요. 결국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라는 좋은 점이 있었지만 핀테크 사업 자체의 성과에 대한 걱정이 그걸 다 덮어버린 거죠. 시장은 되게 냉정하게 블록의 비번 체력, 펀더멘털을 보고 있다는군요. 잭도 씨의 비트코인 비전보다는 당장 핀테크 사업 잘 되냐, 이걸 더 따진다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데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장기적으로 블록의 미래를 볼 때는 어떤 점들을 좀 균형 있게 봐야 할지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우선 잭도 씨가 이끄는 비트코인 관련 전략이랑 투자는 여전히 블록의 핵심 정체성이자 또 잠재적인 성장 동력이 맞아요. 비트코인 생태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블록이 만드는 채굴 기술이나 지갑, 결제 솔루션 이런 것들이 어떤 성과를 낼지는 계속 봐야 하는 중요한 변수죠. 만약에 진짜 비트코인이 널리 쓰이는 결제 수단이나 가치 저장 수단이 된다면 블록은 먼저 시작한 효과를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그리고 어쩌면 단기적으로는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블록의 핵심 핀테크 사업들, 그러니까 스퀘어랑 캐시앱의 경쟁력하고 수익성을 아주 냉정하게 봐야 해요. 네, 현실적인 부분있는요. 그렇죠. 핀테크 시장은 이미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거의 포화 상태라고 할 정도로. 스퀘어는 페이팔, 스트라이프 같은 데랑 싸워야 하고 캐시앱은 벤모, 젤뿐만 아니라 기존 은행들의 디지털 공세에도 맞서야 하거든요. 이 치열한 싸움터에서 어떻게 사용자를 더 모으고 돈 버는 방법을 다양하게 만들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느냐. 이게 블록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거예요. 경쟁 말고 또 신경 써야 할 외부 요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도 좀 봐야 해요. 달러 같은 기존 화폐의 가치를 딱 1대1로 고정한 디지털 화폐 있잖아요. 네, 스테이블 코인. 네. 이게 국경 간 송금이나 온라인 결제 수단으로 점점 주목받고 있는데 이건 가격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이랑은 또 다르게 블록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블록이 스테이블 코인을 자기들 서비스에 넣을지 아니면 그냥 비트코인 중심으로 계속 갈지 아니면 둘 다 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죠. 결국 블록을 이해하려면 그냥 보유한 비트코인 가격 변동만 볼 게 아니라 스퀘어와 캐시앱이라는 두 엔진이 실제로 얼마나 잘 크고 돈을 버는지, 애프터페이 인수는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걸 아우르는 비트코인 관련 장기 비전이 어떻게 잘 어우러져서 시너지를 내는지 이걸 다 같이 봐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블록이라는 회사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봤는데요. 이야기를 쭉 정리해 보니까 블록은 그냥 비트코인, 이 한 단어로는 설명하기엔 훨씬 더 복잡하고 여러 겹의 회사다.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네, 그렇죠. 소상공인 결제에서 시작해서 개인 금융 플랫폼으로 커지고 여기에 BNPL, 애프터페이에 비트코인 인프라까지. 그야말로 핀테크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잘 되냐 마냐가 비트코인 가격 하나에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2025년에 주가가 반대로 움직인 게 그걸 딱 보여줬죠.
네, 그게 핵심이네요. 그래서 블록의 미래 가치를 보려면 핵심 사업인 스퀘어란 캐시 앱이 이 치열한 핀테크 시장에서 얼마나 잘 싸우고 돈을 버는지 이걸 먼저 보고 동시에 잭도 씨의 그 강력한 비트코인 비전을 어떻게 실제 사업적인 가치로 만들어 나가는지 이걸 함께 봐야 한다는 거죠. 어느 한쪽만 보면 전체 그림을 놓치게 돼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스퀘어, 캐시앱, 애프터페이 각각 다른 시장과 고객을 가진 이 사업 부문들하고 또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으려는 것 같은 그 강력한 비트코인 중심 철학. 블럭이라는 회사 안에서 이 두 힘은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나아갈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어쩌면 각자 알아서 크면서 좀 느슨하게 연결된 형태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비트코인이라는 큰 그림 아래 더 꽉 뭉쳐서 우리가 아직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나 플랫폼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이 두 힘이 어떻게 서로 작용하면서 미래를 만들어갈지 이게 바로 블록을 계속 지켜봐야 할 가장 재밌는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